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별일 없기를 바랬는데 오늘 다시 또 미국 지역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렸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한번 이렇게 타격을 받은 이후로는 금융시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300억 달러 효과가 하루도 못 가서 또 사라졌습니다. 상황을 좀 같이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00억 달러 구제가 일단은 실패했다. 오늘 상황만 봤기 때문에 일단이라는 제가 수식을 꼭 넣었습니다. 일단 실패. 크레딧 스위스는 다시 또 흔들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또 방송 시작 전에 오늘 또 주말 아침인데 일찍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님, 라멘트님, 형님, 입큰 개구리님, 써니님, 백창욱님, 내맘신쿵님, 왈드님, 천사 로시퍼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상황이 쉽지 않네요. 같이 한번 이제 보시죠. 오늘 나스닥이 0.74% 그나마 조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어요. 어쨌든 0.74% 내렸고 S&P 500 다우지수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오전에 잠깐 반짝했다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나마 좀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 또 하락했고요. 2년물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좀 계속 흔들리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가 오늘 한 8% 급락했습니다. 장중에는 12%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상황이 크레딧 스위스도 계속 안 좋은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한번 주가 보실까요? 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32% 빠졌어요. 32%. 그러니까 300억 달러 예금을 받았는데 32% 빠졌다. 예금자들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뱅크런 부분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패닉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쿼드라플 위칭데이였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은행권의 불안이 다시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슈들은 다 밑으로 좀 묻혔죠. 그래서 이제 은행권 중심으로 좀 봐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은 파산 신청했다. 요거는 이제 은행 말고도 옆에 무슨 캐피털 증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묶어서 다 파산 신청했다는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니까 은행이 무너졌는데 다른 것이라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상황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퍼스트 리퍼블릭. 사실은 크레딧 스위스가 좀 수혈을 받은 이후에 좀 괜찮아졌어야 됐는데 안 괜찮아지니까 어제 이제 대형 은행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300억 달러를 모금했죠.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주가가 빠졌어요.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 유동성 위기가 단순히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자본 및 증자 이슈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당장 급전 일반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급전이 필요해서 급전만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김영필이가 기업을 운동하고 있는데 급전만 당장 요번 달만 넘기면 될 것 같아. 급전만 빌려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급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상황이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 및 증자 이슈 근본적으로 그 회사에 돈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동성 말고요. 돈 빌려서 그냥 예금 내주고 이런 거 말고 증자 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300억 예금으로 이 위기가 봉합되는 게 최선이다. 근데 최선을 또 이제 한 단계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죠. 애틀랜틱 에쿼티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50억 달러 증자가 필요하다. 5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금해주고 이래봐야 어차피 예금해준 거 또 뱅크런 나면 다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JP모건에서 예금 받은 돈 다른 사람 또 예금 내주고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기본 자체가 증자를 해야 된다. 지금 예금 유출 규모가 89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 일단 예금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상당히 모자라죠. 예, 물론 다른 데서 또 유동성 받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은행에서 배당 중단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배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당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증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300억 달러 예금을 하면 뱅크런은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당연히 뱅크런은 좀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주들은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그 바이든이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주들과 채권 보유자들은 손실을 감안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그게 뭐 자본주의다. 그게 뭐 예금자든 뭐 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주 그리고 채권자는 손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들은 이거 300억 유동성 받아봐야 어차피 증자가 된 거니 아니니까 계속 위험하구나. 내 돈 내가 주식 들고 있다가 이거 완전 해주 조각 될 수 있겠다. 채권 들고 있다가 해주 조각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공동예금 카드는 힘을 잃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로 공동예금 해봐야 유동성은 뭐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고 뱅크런 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가 계속 폭락하는 거랑 그리고 채권 부분에 문제 생기는 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국에서 공동예금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빛을 발하게 됐어요. 어제 일단 막았기 때문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금융권이 공동으로 나선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다음날 하루 만에 약간 빛이 많이 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 관련해서는 요 부분도 제가 어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20일 최소 120일 정도 예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형은행들은 120일 정도면 뭐 안정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예상한 부분도 있고요. 안정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무제한으로 해놓으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도 약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50억 달러, 뭐 JP모건 체이스가 아무리 커도 50억 달러 큰 돈이에요. 뭐 6조가 넘는 돈인데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불안할 테니까 120일 뒤에는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출구 전략을 위해서 120일을 박아놨을 겁니다. 분명히 당국에서는 그거 박지 마라고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거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럼 120일 뒤에는 예금을 빼나간다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120일까지 완전히 안정이 되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괜찮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달 뒤에 기사가 나오겠죠. JP모건 체이스 이제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예금 인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융시장이 안정이 안 돼 있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게 돼서 좀 극단적으로 보면 하루 더 싸울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단계가 지금 확실히 어제보다도 하나 더 높아졌어요. 어제는 이제 카드 하나 꺼냈지만 오늘은 그 카드가 먹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위기의 최종 보스는 연준과 재무부입니다. 미 재무부와 연준이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까지 아직 가려면 단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그 부하들을 위기라는 놈이 나타나서 하나씩 해치우고 있는 거죠. 최종 보스는 아직 건재하고 가려면 좀 시간은 단계는 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밑에 부하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은행 인수
이게 사실 백기사가 나타나면 좋긴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불안할 때는 너도 나도 몸을 좀 사리게 됩니다. 괜히 인수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수했는데 생각보다 부실이 크면 알 수 없는 거니까 좀 다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잘못되면 이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권 300억 달러 모금해서 공동 예금을 했잖아요. 근데 요 대형은행 예금까지 정부가 보장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또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사실상 돈이 지금 거의 약간 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도 50억 달러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50억 달러를 놓치거나 손실을 보게 된다면 JP모건 체이스가 갑자기 JP모건 체이스로 화살이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또 풍파를 맞을 수 있어요. 주가가 또 급락하고요. 50억 달러라는 돈이 그냥 뭐 아무 데서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 에크먼은 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현 위험을 확산시키는 나쁜 정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형은행 입장만 고려한 겁니다. 대형은행 입장만 고려한 건데 그럼에도 리스크가 확실히 있다는 점은 맞다. 지금 잘 보시면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또 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뭐 돈 빼면 뭐 완전 뭐 바로 무너질 텐데요. 그렇다고 120일을 기다리자니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려나 안 해줄려나 모르겠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 300억 달러를 어제 다 쏴 주었느냐 이건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를 다 제대로 취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취재했을 겁니다. 300억 달러 어제 다 쐈느냐 300억 달러 다 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뭐 조금씩 나눠주기로 했었던 건지 300억 달러 한 번에 어제 다 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제 뭐 300억 달러 하기로 발표만 했던 거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고 300억 달러 하기로 해놓고 뭐 3억 달러만 넣었다 이렇게 돼도 그것만 밝혀지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퍼스트 리퍼블릭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또 누가 좀 이걸 찾아갔다 돈을 덜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특정사 A사는 뭐 내기로 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거 알려지면 큰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대형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초조해졌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대형사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요 정책을 제닛 옐런이랑 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둘이 좀 주도해서 만든 거니까 둘이 약간 좀 곤란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파국이 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죠. 더 큰 카드를 커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이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뿐만 아니라 뭐 패웨스트 18.95%, 웨스턴 얼라이언스 15%면 계속 두 자릿수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이번 주말에 좀 뭐가 있을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뭐가 있을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뱅크런이 한번 터지면 자금 운용이 꼬여요. 영업 기반도 무너집니다. 뭐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뭐 다 뭐 완전 금이 가는 거죠. 수익성은 급락하고 손실을 늘어집니다. 손실 되면 또 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자본 비율이 있어요. 뭐 BIS 비율 티어 1 이렇게 해서 정부랑 당국에서 지키라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내면 그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그걸 또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누가 증자하라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돈 증자했다가 바로도 그거 다 까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우디 국립은행도 크레딧 스위스에 추가로 자기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크레딧 스위스도 똑같아요. 오늘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오늘 8% 빠졌어요. 스위스 국립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았지만 8% 빠졌어요. 유동성 지원이라는 거는 말로 그냥 대출입니다. 대출이라서 뭐 당장 유동성 필요한 건 갖다 막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본 비율 지금은 대차대조표가 괜찮다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이 분기에 한번 결산하고 반기 결산하고 연말 결산하면 상당히 좀 안 좋겠죠. 지금은 당연히 괜찮겠죠. 최근까지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대출 받은 거로는 증자하는 거 이게 둘은 다르죠. 대출 받은 거는 유동성하고 그 자본 인젝션, 자본 투입이 이루어진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레딧 스위스도 오늘 8% 떨어졌어요. 어제 이제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 올라간다는 거랑 채권 가격도 어제도 떨어졌다는 거. 주가는 올랐지만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CDS 프리미엄 올랐다는 거 제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 오늘 또 추가로는 안 넣긴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가마저도 빠진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크레딧 스위스도 흔들리고 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글로벌로도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주요 은행인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BNP 파리바가 이제 뭐 파생상품 거래할 때 크레딧 스위스랑 안 한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무게감 있게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보니까 그 세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렇게 되면 영업 기반이 무너진다고. 이게 실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유럽의 기반을 둔 한 헤지 펀드는 크레딧 스위스를 통해서 주식 거래하지 마라. 회사가 중간에 영업 뭐 이렇게 문을 닫고 영업 정지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시 풀리고 뭐 찾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데 괜찮아 마는데 크레딧 스위스랑 할 필요 없어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가 한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와 금리 수합 거래 하지 않는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CS 거래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 일단 다 보고해 이런 거죠. 일단 다 보고하고 정말 괜찮은 것만 해라. 그런 거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는 거래 뭐 거래를 해야 뭐 자기도 수수료도 먹고 뭐 대출도 같이 해야 뭐 대출도 같이 해야 거기서 뭐 금리도 따먹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찾지 않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크레딧 스위스 통해서 주식 거래도 하지 않고 같이 뭐 수합 거래, 파생상품 거래 안 하고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는 혼자 완전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가 되면 수익성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도 그럼 크레딧 스위스랑 하면 안 되겠네, 귀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계속 안 좋다. 크레딧 스위스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오늘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CS가 관리한 펀드에서만 4억 5천만 원, 죄송합니다. 4억 5천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계속 끊기면 살아남아도 살아남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살아남아도 살아남는 게 아니죠. 월가가 CS를 경계하고 있다. 월가가 경계하고 있다. 월가에서 이렇게 경계 대상에 오르면 뭐 제대로 뭐 영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뢰를 회복하려면 누군가 와가지고 돈을 엄청 때려 넣어야 됩니다. CS 크레딧 스위스에 돈을 엄청 때려 넣고 나 얘 살릴 거야 이렇게 해야죠. 엄청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돈 때려 넣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누굴지가 좀 뭐 궁금하긴 하지만 다음 차례에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도 뭔가 자기네들도 이제 알겠죠. 내부적으로는 다 숫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CFO 팀이 주말에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할 건지 시나리오를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막았지만 주말에 뭔가 해야죠. 왜냐하면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또 일주일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어떻게 또 버팁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일요일 저녁 아니면 월요일 아침 일찍 뭔가를 또 내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크레딧 스위스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뭔가 자꾸 내놔야죠. 왜냐면 그리고 스위스 당국 금융 당국도 계속 지금 엄청나게 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쓰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지금 크레딧 라인을 가져다 썼지 않습니까? 크레딧 라인을 가져다 쓰면 당연히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금융당국이 너 우리가 살려줬으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뭘 해라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행 사람들이나 기업 사람들은 그런 구제 금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어쨌든 이게 엄청난 혜택인 거죠. 나라 돈인데. 예. 이걸 받았으면 당연히 그 정도 기업경에 간섭을 하게 되고 자구책을 내놔라. 증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뭐 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데 합칠 거야? 뭐 UBS랑 하면 같이 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그걸 만든다. 주말에 뭐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전후 또 UBS나 스위스 당국에서 좀 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빠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또 크레딧 스위스도 최대 주주는 지금 사우디잖아요. 사실상 사우디 정부죠. 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불만이 많겠죠. 뭐 처리 방식에 따라 뭐 감자할 수도 있고 그 처리 방식에 따라 뭐 자기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도 엄청 뭐 얘기를 하고 할 테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는 않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크레딧 스위스랑 미국 지역은행이 좀 다시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0.2오고 왼쪽이 동결이거든요. 인상은 59%, 동결은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바뀌어요. 시시각각 계속 바뀌고 또 주말에 뭐가 또 대응책 나오고 하면 다시 또 인상 쪽으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뭐가 하나 또 주말에 뭐가 하나 더 터지면 또 동결이 올라갔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거는 조금 계속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 열려 있긴 해요. 아직은 인상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인상 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조금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이터는 설문조사 결과 이코노미스트 82명 가운데 76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레리 서머스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금융 쪽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그 정책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융 쪽 월가 애들 얘기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을 갖고 금리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그 거만하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많은데 거만하면서도 굉장히 명석하고 머리가 빠릿빠릿하죠.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엄청난 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월가 애들 얘기에 휘둘리지 말고 금리 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금리를 안 올리면 뭐 기자회견이나 그 점도표를 통해서 좀 뭐 다시 다음번에는 올릴 거야 아니면 그다음에 점도표를 통해서 더 높은 초정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갈 테고 금리를 올리면 약간 그 밸런스 조정을 하겠죠.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뭐 당연히 뭐 금융 안정이 좀 뭐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유동성 지원을 잘 열심히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밸런스는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시장은 뭐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 0.25 인상할 경우에 인상도 인상이지만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하냐 그걸 또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자회견까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3월 FOMC도 상당히 또 스펙테클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지끈지끈하네요 머리가. 그래서 사실은 요거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가 오늘도 그 CNBC 나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며칠 동안의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과 금융 불안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도 최근 한 일주일 보면 약간 안 올리는 쪽으로 동결 쪽에 시각을 담은 기사를 썼다가 올릴 것 같다는 식으로 좀 했다가 다시 또
동결적으로 얘기했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 보면 이 사람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모를 정도면 외부, 그러니까 연준 인사를 빼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모를 정도면 정말로 모르는 게 맞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본인이 생각하는 건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고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본인 생각이 있고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연준이 어떻게 할 건다 이건 좀 약간 두 개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연준이 어떻게 할 거다와 연준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건 둘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 연준은 0.25를 올려야 할 것 같지만 동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하루 이틀 좀 더 주말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월요일 정도 되면 그때는 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모르죠. 그 사이에 또 무슨 엄청 뭐가 좀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그런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주말 좀 지나고 월요일 정도 되면 좀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은행들은 계속 대출을 줄일 거다 앞으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더 커질 수 있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거는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침체 가능성은 이제는 정말 웬만해서는 조금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뭐 여전히 또 마이너스였다는 거,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지만 마이너스였다는 거, 미시간대 소비심자 심리지수도 깜짝 하락했다는 거,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뭐 인플레이션 기대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워낙 지금 은행 뭐 이쪽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주목을 아예 1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플레이션 기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증시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오늘은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거의 주목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침체 때문에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침체 가능성 때문에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 같았으면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거의 주목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실 필요는 있는데 개인들이 바이더 딥을 좀 하는 것 같다. 특히 은행 주식 같은 거 바이더 딥 하는 것 같다. 조금 이거는 특히 은행주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치캐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고요. 이 주말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주말 이제 앞에 설명드렸지만 크레딧 스위스 재무팀이 주말에 만나서 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주말에 그 지역은행 관련해서 추가 조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퍼블릭 리포트 뱅크가 주가가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의 이제 이럴 때는 매일매일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금 얼마, 잔액 얼마, 그 남은 돈 얼마 이럴 경우에 얼마까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럼 자본금 지금 얼마, 자본 비율 얼마 이걸 매일매일 사실상 보고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국도 매일매일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남은 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런 결정을 주로 전격적으로 내릴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봤을 때 뭐 한 2주 이상 버틸 수 있으면 뭐 그 한 주 또 어떻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2주 못 버틴다, 뭐 며칠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매각을 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주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들어서면서 지금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긴장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기자들도 주말에 거의 뭐 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있으면 주말에 거의 뭐 계속 취재하고 뭐가 뜨는지 계속 이제 보고 그랬었습니다. 밤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빌 에크먼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업정지당한 시그니처 뱅크를 월요일에 인수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자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었다. 그런 얘기를 뭐 트위터에 적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작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시간 지난 정보를 듣지 않았나 아니면은 빌 에크먼이 들은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부 결정을 통해서 관심 없다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실 여부 관계없이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그만큼 긴박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상황 다르고 점심 상황 다르고 저녁 상황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특히 금융 쪽에 뭐 이렇게 문제 생기고 할 때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야 될 때는 아침에 회의한 결과랑 점심 지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아침 일찍 그 관료분들 만나서 얘기 들은 걸 가지고 그날 오후에 기사를 쓰면 오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지금 요새 같이 막 급변할 때는 왜냐하면 오후에 점심 전후도 상황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 정도로 긴박합니다. 그래서 저희야 이제 밖에서 보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물밑에서 지금 뭐 미치도록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예. 매일 전화하고 금융사에 전화하고 제이미 다이먼한테도 맨날 전화하겠죠. 너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뭐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옐런인 전화해서 또뭐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FOMC에서 어떤 결론이 또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이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도 시장이 좀 계속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파월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계속 주말 전후로 상황 계속 잘 봐야 되겠다. 그 얘기밖에는 지금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가는 지금 침체는 침체는 그럴 수 있어. 침체는 인정하지만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는 뭐 불가피할 것 같다. 하지만 금융위기까지는 아직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2007년 5월에 벤 버딩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경제의 다른 부분이나 금융 시스템에 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됐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자의 말들은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고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를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CS가 뭐 흔들린 다음에는 저희도 하나 뭘 대응책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뭐 진정된다고 얘기해서 그래 진정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국자 말은 믿어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도 다른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당장 위기가 수면 아래 가라앉더라도 몇 개월 뒤에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터질 수도 있고 유럽에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연준도 월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자기들도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벤 버냉키죠. 2007년에 그렇게 될지 뭐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리고 사실은 연준이나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위기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위기가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뭐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누구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나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도 좀 선택적으로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 파월이 두 가지 버튼 어떻게 할 건지 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 하나는 이제 은행들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뭐 두 버튼을 같이 눌러서 좋아하긴 하는데 두 버튼을 같이 눌러서 성공할지 아니면 1을 더 꼬이게 만들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두 개 같이 누르면 1을 더 꼬이게 만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더 무게중심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머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은행 안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위기를 생각하면 은행 부분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일단은 주말에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말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주말에 계속 뭐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단말기 같은 것도 좀 계속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상황을 잘 보시고 뭐 제가 이제 큰일 생기면 당연히 기사 쓰고 커뮤니티도 올릴 테니까 혹시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